2024년 좀 거창하게 네. 우리나라 어떻게 될까? 이거부터 한번 출발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2024년 한 달 지났잖아요. 예. 2월이 벌써 다가왔습니다. 작년에는요, 교수님, 침체나 위기라는 말로 출발을 하면서 작년 한 해 너무 힘들겠구나 라는 시작의 분위기였다면 올해는 좀 일부 반등 시그널도 보이는 듯 합니다. 올해는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어렵겠습니다. 경기 침체 국면에서 여전히 맴돌 거라고 보고요. 제가 여러분께 오늘 계속 드릴 이야기는 그 약한 고리들 그리고 경기가 좋아지는 부분보다는 좀 안 좋아지는 우려점들 그런 걸 좀 많이 말씀드리면서 그런 시나리오들이 전개될 때 나는 이 경제를 어떻게 봐야 되나 그런 관점에서 좀 오늘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좀 안 좋은 건 안 좋겠다라고 좀 명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포감을 조성한다기보다는 경기를 바로 알자, 중립적으로 객관적으로 바로 알자 하는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제가 작년 한 10월에도 3개월 정도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2024년 경제는 네. 체감과 다른 경제라고 좀 이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반등 시그널들이 지금 보인다고 하셨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뭐냐면 모든 이 경제 지표들이 대부분 네. 전년 동월과 비교해요. 모든 그렇죠. 지표들이.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올해 물가는 작년 동월과 비교를 해요. 그러니까 전년 동월보다 물가가 얼마나 올랐나 그게 네. 물가 상승률이에요. GDP 증가율 이것도 전년 GDP보다 이번 분기 GDP가 얼마나 늘었나 다 그래요. 네네. 수출 증가율도 마찬가지입니다. 2023년 1월 수출 대비 2024년 1월 수출은 얼마나 늘었나. 심지어 기업 실적도 기업의 매출액, 영업이익 증가율 이런 게 대부분 전년 동월과 비교합니다. 근데 여러분 꼭 현혹되시면 안 되는 게 그 비교 대상이라는 2023년 경제가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2023년 지독하게 안 좋았잖아요. 그리고 경기 침체 왔잖아요. 우리 경기 침체를 경험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때랑 비교해서 수출액이 늘었다. 예를 들면 대중국 수출액 증감률을 말씀드려 볼게요. 2023년 1월 대중국 수출액 증감률이 네. 마이너스 30%가 넘습니다. 약 마이너스 32%가 그래. 그런데 2024년 대중국 수출액이 16%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2023년에 비해서 늘어난 거지 평년반도 못한 거야. 쉽게 말하면 평년보다 2023년에는 30%가 떨어졌다가 네. 16% 올라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름하여 기저효과라는 개념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2024년에 발표되는 모든 지표들이 2023년과 계속 비교하면서 전개되기 때문에 기저효과가 반영된 숫자다. 그래서 이게 반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전혀 체감하지 않는다는 거죠. 물가만 가지고도 말씀드릴게요. 네. 제가 물가 상승률의 개념을 명확히 말씀드렸는데 3개월 전에도 물가 상승률이 잡힐 뿐이지 물가가 잡히는 게 아니다 이런 말씀 드렸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가장 쉽게 설명드릴 때 100원짜리가 200원이 됐어요. 이 컵이 200원짜리가 300원이 됐어요. 그러면 100원이 200원으로 오르면 몇 퍼센트 오른 거예요? 100%. 아니 200원에서 300원이면 200원의 반이 올랐잖아요. 50%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 가격은 100원씩 올랐는데 똑같이 올랐죠. 근데 물가 상승률은 어때요? 떨어지잖아요. 살짝. 100%에서 50%. 50%로. 살짝이 아니라 그냥 반으로 떨어졌잖아요. 100에서 50%.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물가 상승률의 개념이 22년에는 약 한 5% 정도 올랐어요. 5.5%. 그러면 이 물건 가격이 100원이면 5.5%가 오른 거예요. 그럼 거기에서 또 3.6%가 오른 게 23년 가격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2.6%가 오른 게 2024년 가격입니다. 명확하죠? 네. 그러니까 2023년 한 해 물가가 그렇게 많이 올랐는데 거기서 또 2.4%가 오른다. 그럼 우리가 체감하는 그 물가는 엄청나게 높죠. 가혹한 거예요. 그런데 물가 상승률은 어떠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보니까 2.8% 그렇습니다. 떨어졌더라고요. 2%대로 떨어졌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은 떨어지지만 나의 체감은 전혀 안 떨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2.8%로 3%대에서 2.8%로 물가 상승률이 떨어졌지만 사실은 그렇게 치솟은 그 물건 가격에서 또 2.8%가 오른 거죠. 그러니까 체감과 전혀 다른 경제. 경기 지표는 좀 좋아지는 거예요. 물가 상승률도 떨어지고 뭐 금리도 또 떨어지고도 있고 시중금리도 네. 뭐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 뭐 수출 증가율, 소비 증가율, GDP 증가율 다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숫자적으로 좋은 거랑 내가 체감하는 경기랑은 또 전혀 다르고요. 오르막 올라와 또 오르막이다. 좀 계속. 오르막 올라가는 동안 힘들겠죠. 근데 이게 마지막인 거라고 생각하면
힘을 다해서라도 올라가겠죠. 그래서 다 올라왔는데 이게 끝난 줄 알았는데 또 오르막인 거예요. 2023년 안에 참 어려웠는데 24년 여전히 또 어렵다. 뭐 그런 경제라고 여러분께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가가 높은 상황이 지속되고 네. 금리도 떨어졌지만 높은 상황이 지속되고 그렇죠. 네, 그런 흐름들이 좀 계속 머무는 단계로 올 네. 한 해가 펼쳐질 것 같다. 이것을 경제 전망서에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뉴 레짐이라고 아, 네.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네. 사실 안 좋은 건 알겠어요. 작년에 최악의 상황을 또 겪었던 많은 국민분들이 체감을 하지만 네. 여기서 고착화된다는 게 우리 삶엔 어떤 변화가 있을까 명확하게 좀 알기가 어려운 부분들도 있는데 이 네. 뉴 레짐 시대가 오면 네. 정확하게 어떤 게 어떻게 변하나요? 네. 그러니까 고물가 시대에서 완전히 내려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를 찍는 게 아니에요. 물가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를 찍어야 되는 거예요. 여전히 물가 상승률은 플러스니까 여전히 물가는 오른 겁니다. 맞았는데 또 맞는 느낌. 올랐는데 거기서 또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이 떨어지는 게 물가가 떨어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간혹 제가 이제 방송 출연이 많다 보니까 그러면 물가지표 발표될 때 뉴스에 나가가지고 물가 상승률이 떨어졌습니다라고 하면 안타까운 댓글이 악플이 담기는데 내가 경험한 물가는 너무 비싼데. 너무 비싼데 지난달 배추 가격이 2,000원인데 오늘 갔더니 4,000원이다. 이게 물가가 떨어졌냐? 그거 통계 조작 아니냐? 이런 댓글을 남기시는데 오해 소지가 있었군요. 그렇죠. 잘못 이해하고 물가 계시고. 상승률이 떨어지는 것과 물가가 떨어지는 건 전혀 다른 거예요. 우리나라 역사상 물가가 떨어지는 것은 사실 없었고요. 단기적으로 있었는데 IMF 외환위기 때, 팬데믹 경제위기 때 잠시 동안 잠시 몇 개월 떨어졌었죠. 그러니까 물가가 떨어지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연봉 낮춰서 이직하나요? 물가가 그런 떨어지지 경우도 않아요. 있지만 예. 쉽지 않죠. 근데 제가 여러분께 좀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예. 고물가, 고금리, 저성장이 고착화된다. 이게 이상한 일이 아닌 게 된다. 그게 뉴 레짐인 거죠. 새로운 체제로 이제 굳어진다라는 좀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물가 상승률이 떨어질지라도 여전히 여러분이 체감하시는 물가는 높을 것이고 2% 위라고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예요? 그 높은 수준은? 그렇죠. 그리고 2%가 안 될지라도 여전히 이미 올라가 버린 물건 가격에서 또 여전히 오르는 개념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순대국밥이 8,000원짜리가 10,000원으로 올랐어요. 올랐더라고요. 근데 10,000원짜리가 2,000원 올랐었는데 이제 만약에 1,000원만 올라요. 11,000원이 돼요. 그렇게 물건 가격은 오를 겁니다. 그러니까 11,000원이 10,000원으로 떨어지진 않아요. 그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체감하는 그 물가는 여전히 높다. 고물가인 거예요. 금리도 금리 인하가 거의 단정됐다시피 예견이 돼요. 근데 금리 인하가 있다 하더라도 좀 많은 분들이 좀 과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뭐 엄청난 금리 인하를 한다. 근데 우리가 비교하는 대상이 보통 20년, 21년이거든요. 그때 팬데믹 때 금리 인하. 그 제로금리. 근데 그런 제로금리는 다시 오지 않아요. 왜요? 당분간. 위기가 아니라서예요? 그 팬데믹 때 금리를 제로금리로 끌어내렸었던 것은 경제 위기를 만났기 때문에 대응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 경제가 경기 침체이지 경제 위기 상황 아닙니다. 제가 이 말씀 많이 반복드리는데 맞아요. 경제 위기와 경기 침체는 달라요. 경제 위기는 달려가는데 갑자기 주저앉는 거예요. 경기 침체는 달려가는데 이제 걷는 거예요. 다릅니다, 전혀. 경기 침체는 경기가 계속 저성장 고착화되는 게 경기 침체인 거예요. L자로 꺾이는 게. 경제 위기는 V자로 꺾여 들어가는 거죠. 전혀 다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팬데믹 경제 위기 때 우리나라 마이너스 0.7% 예. 역성장했거든요. 네네. 그 역성장한 게 IMF 외환 위기 때 한 번 하고 네. 마이너스 5.1%. 그 아나운서님 인생에는 이 두 번의 역성장을 경험한 거예요. 네. 이게 경제 위기인 거예요. 네. 그 밖엔 사실 경제 위기라고 표현할 만한 그런 시점은 거의 없어요. 금융 위기가 있었지만 그때도 우리나라 역성장하지 않았어요. 그때 우리나라 0.8% 플러스 성장했어요. 2008년 경제 위기 때. 네. 세계 경제가 뭐 미국 경제가 네. 역성장한 거지 우리 경제는 역성장하지 않았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경제 위기가 그렇게 자주 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위기가 아니고 경기 침체라는 것이고 그쵸. 경기 침체는 어쨌든 앞으로 나아갑니다. 네. 2023년 그토록 어려웠지만 1.4% GDP가 증가한 겁니다. GDP 규모가 줄어든 게 아니라 네. 22년의 GDP보다 2023년 GDP가 늘어나긴 늘어난 거예요. 1.4%밖에 안 늘어났다는 뜻이죠. 네. 통상적으로는 그래도 한 2% 이상 GDP가 늘어야 되지 않느냐. 이게 우리가 기대하는 것인데 그쵸. 그 기대에 못 미치게 늘어났다는 거죠. 그게 경기 침체인 거예요. 이 경기 침체 국면에
다시 0%대로 인하하는 일은 현재로선 상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경제 위기가 올 거고 그러니까 뭐 금리 인하 엄청나게 할 거야 라는 것을 네. 전제로 깔고 의사결정을 내릴 수가 없어요. 경제 위기 올 거라는 근거가 없는데요. 외환 위기 올 거라는 근거가 없는데요. 그런 식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하신 저성장의 고착화도 궁금한 게 네. 고물가가 올라가면 지갑 사정에 있어서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저성장이 고착화된다면 그러니까 GDP가 예전에는 2% 우리 경제 잘 늘다가 네. 전년 대비 1.4%로 늘었다는 것에 많은 충격을 받았다는 헤드라인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는 거예요? 네. 경제에 관한 본질적인 질문인 것 같아요. 굳이 성장해야 됩니까? 성장하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라는 종류의 일인 거예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경제 성장률은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이 어떤지를 숫자 하나로 표현해본, 그러니까 숫자 하나로서 그 나라 경제를 뭐 30시간 동안 얘기할 만한 분량을 함축시켜 놓은 그 아주 데이터인 거예요. 압축적인 지표. 그렇겠죠. 네. 그럼 우리나라에 예를 들어서 수천 가지 산업이 있겠지만 네. 우리나라의 산업이 예를 들어 5가지만 있다 해볼게요. 그럼 5가지 산업의 평균적인 증가율, 전년 부가가치보다 올해 부가가치가 얼마나 늘었나, 평균적인 증가율이 경제 성장률이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예를 들어서 2%라고 해볼게요. 네. 그러면 전통 산업의 성장률은 어떨까요? 2%를 밑돌 것 같은데요? 밑도입니다. 밑도는 산업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는 산업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네. 지는 사양 산업, 지는 산업들은 그 성장률을 밑돌 겁니다. 밑돌뿐만 아니라 마이너스 증가할 수도 있겠죠. 때때로. 그렇죠. 그런 네. 산업도 있겠죠. 그러면 이런 산업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안 좋겠죠. 증가하겠죠. 여러분 월급쟁이 부자들인데 월급쟁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기업들에 또 이제 노동자들이 있을 것이고. 그죠. 월급쟁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 쉽게 말하면 여러분 월급쟁이 부자들이잖아요. 안 월급쟁이 부자들인 거죠. 예를 들면 월급이 담보될 수 없어요. 고용이 담보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경제 성장률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네. 지는 사람만 있다는 뜻이고 지는 산업들이 있기 때문에 신규 고용 창출이 안 되는 것이고 고용 창출이 안 되면 소득이 담보되지 않는 거예요. 소득이 불안정해지는 거예요. 소득이 불안해지면 여러분 소비할 수 있나요? 안 쓰죠. 안 쓰죠. 안 쓰니까 기업들은 어떨까요? 투자를 또 못해요. 더 투자 못해요. 경제가 계속 악순환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2%를 유지시킨다. 네. 2% 이상으로 성장시킨다 하면 그 지는 산업 말고 이끄는 산업, 견인하는 산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성장산업. 성장산업, 신성장 동력산업, 네네. 유망산업 이런 표현들을 쓰죠. 그러니까 그런 산업들이 있음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이 성장률이 지탱하는 거예요. 근데 2%가 안 된다, 1% 정도다. 그러면 그러니까 대부분의 산업들이 다 밑으로 긴다는 뜻이죠. 그러면 경제가 선순환할 수가 없는 거죠. 네. 지는 산업. 예. 그러니까 저도 얘기를 했는데 그 성장 산업의 반대로 네. 경기가 안 좋으면 마이너스 성장하기도 하는 산업들. 네. 그러니까 제가 떠올리기로는 음식료 섹터 뭐 이런 거 떠오르거든요. 지는 네. 산업은 뭐라고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바뀌겠지만 자, 계속. 이게 산업이라는 그 산업군 자체가 사라지진 않아요. 그 산업이 어떻게 변모하는지를 봐야 돼요. 예를 들어 보면 네. 일반 자동차가 있고 네. 그리고 전기차가 있고 자율주행차로의 전환이 있어. 3단계 전환이죠. 일반 내연기관차, 전기차, 자율주행 전기차. 그럼 이렇게 되면 중요한 게 반도체의 개수가 네. 일반 내연기관차에 평균 한 300개 정도 들어갑니다. 평균. 그리고 전기차의 경우에는 한 700개 정도 두 그 배 정도 이상 들어갑니다. 그리고 자율주행 전기차면 한 3, 4천 개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예요. 그럼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 속에 우리나라의 자동차 업계가 있고, 근데 여러분들은 자동차 업계 하면 그냥 현대차, 기아 뭐 이렇게만 생각하시잖아요. 우리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수천 개의 기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에 동남권 같은 지역에 가서 뭐 울산 상공회의소, 부산 상공회의소, 양산 상공회의소 이런 데서 조찬 강의를 가면 거기 기업인들이 다 와요. 그럼 명함을 쫙 받으면 거기에 있는 기업인들의 70%가 예. 자동차 회사예요. 다 자동차 회사. 부품주 그렇습니다. 다양하게 있으니까 그 자동차 관련 산업이 예. 어마어마합니다. 어쨌든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의 전환은 있습니다. 그건 거부할 수 없는 변화예요. 그렇게 갑니다. 그렇게 가는데 내연기관차에 들어가는 전체 부품의 개수가 네.
대략 한 2만 가지 돼요. 이 전기차에 들어가는 부품의 개수가 대략 한 15,000에서 17,000개 됩니다. 그냥 산술적으로만 계산해도 대략 3,000가지 이상의 부품이 사라지는 거예요. 줄어드는. 네. 맞죠? 네. 근데 전기차 때문에 새롭게 요구되는 부품의 개수를 생각해보면 사라지는 부품의 개수는 3,000개 이상인 거겠죠. 네. 그렇죠? 단순하게만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3,000개 이상의 부품이 사라지는데 그 3,000개의 각각의 부품을 제조 공정하는 수많은 기업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기업들은 어떨까요? 매출이 줄어들고 있는데 그냥 먼 미래를 고민하지 않고 오늘 내일만을 고민하다 보니 같이 물에 빠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무에 매달려 있는데 나무가 지금 쓰러지고 있어요. 가만히 붙들고 있으면 물에 빠지는 거예요, 같이. 네. 네. 근데 나무가 지금 부실해서 흔들리는데 나무를 더 꽉 잡고 있는 느낌인 거예요. 나무에서 안 떨어지려고. 아. 근데 그동안은 버티죠. 네. 나무에서 안 떨어지니까. 근데 그 나무랑 같이 떨어진다니까. 이게 구조적인 변화인 거예요. 거스를 수 없는. 이런 구조적인 변화가 일고 있는데 구조적인 변화 속에 먼 미래에 대한 고민하지 않고 그냥 오늘 내일 어떻게든 이 다른 부품 경쟁사랑 싸워서 이길까? 우리 바이어한테 뭐가 더 마음에 들게 할까? 이런 고민을 하다 보면 네. 결과적으로는 이런 대응을 못하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같은 자동차 산업 중에서도 지는 산업이 있고 유망한 산업이 있겠죠. 네.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성장률을 유지시키려면 지는 산업을 패러다임을 전환시켜서 신기술로. 그렇죠. 이 전기차 산업에 걸맞는 부품사로 그런 산업 패러다임 변화를 일어날 수 있도록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끌고 해야 될 일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저성장을 계속 둔다라는 것은 이런 종류의 지는 산업들이 쓰러지도록 둔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많은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고 그만큼 악순환이 계속되는 네. 그런 경제로 볼 수 있겠죠. 아, 좋습니다. 도태되는 산업들이 가득하다면, 지는 산업만 가득하다면 우리 경제 악순환이 있을 텐데, 그래서 정부가 나서서 이런 움직임 안에서 패러다임 시프트에 편승해서 바꿔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그 흐름, 그러니까 왜 그런 배경이 중요한지를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아요. 뉴 레짐,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을 해주셨어요. 코로나 때요, 교수님. 진짜 네. 역대급 위기다. 라는 말이 많았었죠. 근데 그 당시에 위기는 위기인데 자산을 보면 부동산 가격, 주식시장, V자 반등 찍고 역대 최고가까지 올라가면서 또 분위기 좋았던 네. 이런 흐름들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올해도 경기는 안 좋다고 하는데 네. 작년 11월, 12월에 주식도 좋았고 오늘만 놓고 봤을 때 또 주식 날아갑니다. 뭐 개별 네. 모멘텀이 있지만요. 이런 질문 드려볼게요. 경기 어렵다 그러는데 자산 가격은 왜 다르게 움직여요? 그 너무 중요한 질문이에요. 이거 이해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이해해야 됩니다. 이걸 꼭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제가 설명드릴 때 약간 인트로덕션으로 이거부터 가지고 올게요. 더 이코노미스트에서 이런 현상을 The Gap Between Wall Street and Main Street 이라고 했습니다. The Gap, 그 차이죠. 무슨 차이냐면 Wall Street, 금융가. 자산시장을 뜻해요. 아. 네, 그 자본가. 그리고 Main Street은 실물 경제를 뜻해요. 골목 상권 이런 느낌인 거죠. 네. 굳이 따지면 네. 서민 경제. 근데 이 둘이 어떻게 되고 있다? 벌어지고 벌어지고. 있다.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이걸 먼저 말씀드리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그동안 경제를 들여다볼 때도 실제 이 자본시장과 실물 경제가 엇박자가 일어나는 현상을 많이 지켜봤어요. 그래놓고 아직까지 경기 침체 옵니다. 그러면 주가도 떨어진다는 얘기네. 이렇게 받아들이신다는 거. 그러면 안 돼요. 네네. 이게 다른 거예요, 다른 거. 분리시켜. 왜냐면 지나온 과거만 먼저 돌이켜보면 2020년 팬데믹 경제 위기 때 경제 상황은 지금보다 그때가 더 안 좋았어요. 실물 경제는 더 안 좋았다고요. GDP가 0.7% 마이너스였어요. 근데 주가는 가장 강한 속도로 폭등했습니다. 그럼 실물 경제와 이 자본시장이 같이 움직인 게 아니라는 게 바로 드러나잖아요. 네. 또 재밌는 거 말씀드리면 2022년의 경기가 네.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22년은. 네. 근데 지나온 23년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체감적으로. 그렇죠. 실질적으로도. 어... 어쨌든 실물 경제만 보면 네. 22년보다 23년이 안 좋았어요. 경기 침체니까. 근데 주가는 22년이 바닥이고 23년은 그거보단 나아요. 그리고 나을 거라고 이 자리에서도 여러 번 전망해 드렸어요. 23년 주가가 나을 거라고. 네. 22년보다. 22년 10월의 바닥일 것이고 주가가. 23년은 그거보다는 회복되지만 그냥 지지부진하게 움직일 것이다.
2500선에서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명확히. 맞아요. 예. 그런데 어쨌든 22년 계속 곤두박질 치는 거고 23년의 경우에는 올랐다 떨어졌다 올랐다 떨어졌다 하면서 2500선에서 맴도는 겁니다. 왜 맴도는지 좀 이따 설명드리도록 하겠고 네.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실물 경제적으로는 20년이 제일 안 좋았는데 20년의 주가가 급등했죠. 그리고 22년과 23년만 비교해봐도 23년 실물 경제가 더 안 좋았는데 주가는 22년보다는 좋았죠. 자,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 실물 경제의 움직임도 들여다보시되 결국 이 시장, 전체적인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 연결고리를 찾으셔야 됩니다. 그 연결고리를 어떻게 찾느냐? 네. 바로 돈의 이동으로 설명해요. 여러분, 모든 가격은 뭐에 의해 정해져요? 수요와 공급에 의해 정해져요. 네. 그죠? 아마도 여러분의 인건비 아니면 여러분의 임금도 여러분 노동력에 대한 대가기 때문에 여러분 각각에 대한 노동 수요가 많으면 여러분에 대한 수요가 많으면 임금은 올라가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일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모든 게. 자연스럽죠. 국제 유가는 왜 올라가고 왜 떨어집니까? 원유 공급이 많냐? 원유 수요가 맞냐? 그걸로 국제 유가가 결정돼요. 주가는 왜 올라가고 왜 떨어져요? 주식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냐, 주식에 대한 수요가 줄어드냐를 가지고 결정해요. 네. 집값도 마찬가지예요. 수요와 공급. 모든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돼요. 근데 실물 경제는 네. 가격이 아닙니다. 실물 경제는 규모예요. 기업의 매출액이 얼마나 느냐, 우리나라의 수출액이 얼마나 느냐, 우리나라의 GDP가 얼마나 늘어나냐, 규모가 얼마나 늘어나냐를 보는 게 경제예요. 근데 자본시장은 규모가 늘어나는 거에 관심 없습니다. 가격이 올라가냐 떨어지냐. 그러니까 메커니즘이 달라요. 이게 영향을 주고받죠. 톱니바퀴처럼 연결되어서. 네. 그러면 이제 자본시장을 본다면 네. 가격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역시 가격을 전망할 때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된다. 재테크를 뭐라고 생각하세요? 돈을 불려가는 방법?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말씀하세요. 돈을 어떻게 틀렸어요. 불릴 거예요? 이 물에 담글 거예요? 돈을 여기다 물에 담궈서 싸게 불릴 거예요? 사서 높게 팔고 싶어요. 그래요. 네. 다 좋은 단순하게. 말씀이에요. 제가 네. 틀렸다는 말씀이 아니라 제가 생각하는 재테크의 정의는 네. 아마 여러분들 공감하실 겁니다. 돈을 어떤 형태로 가지고 있을까에 대한 고민. 재테크란 네. 돈을 어떤 형태로 가지고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다. 중요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돈을 내가 소득이 있어요. 월급쟁이는 소득이 있는 거, 근로소득이 있는 거, 그죠? 네. 그럼 그 근로소득을 그냥 현찰로 들고 있을까? 저축의 형태로 들고 있을까? 네. 아니면 주식의 형태로 들고 있을까? 부동산의 형태로, 코인의 형태로, 채권의 형태로, 금의 형태로 어떤 형태로 돈을 들고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에요. 그러면 돈을 어떤 형태로 들고 있느냐에 따라서 재테크가 잘하기도 하는 거고 못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 돈의 이동을 봐야 그러니까 월급쟁이 여러분들이 월급쟁이 입장에서만 그걸 보지 마시고 네. 자산가들은 돈을 어떻게 움직이나를 좀 보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자산가들은 돈의 이동이 굉장히 민첩해요. 더 민첩하게 고민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이 뭘까요? 기본이 금리예요. 그리고 그게 돈의 이동을 만들어요. 반드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금리가 올라갑니다. 금리가 올라가면 이 자산가들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금리가 올라가면 당연히 돈을 안전하게 지키고 싶어요. 그리고 굳이 힘든 마당에 돈을 이 시장에 두고 싶지 않아요. 은행에만 저축해도 5% 이상의 안정적인 수익을 갖다 줘요. 그렇죠. 금리가 올라가면. 네. 그럼 돈이 어디로 이동할까요? 예금? 은행으로 은행? 이동합니다. 아. 은행으로. 그래서 여러분 23년 한 해 그렇게 경기는 안 좋았지만 은행들이 뭐 했다? 이자 잔치했다라는 뉴스 많이 보셨죠? 돈이 이동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이동하면 여러분들도 같이 이동시키면 돼요. 그게 뭐를 뜻해요? 수요를 뜻합니다. 주식에 대한 수요가 줄어든다. 돈이 어디서 빠지니까? 주식시장에서 부동산 시장에서 빠져서 은행으로 가는 거예요. 너무 자명한 현상인 거예요. 네. 그러면서 주가가 떨어지고 부동산 가치가 떨어지는 겁니다. 금리가 올라갈 때. 이 금리가 올라갈 때를 뭐라고 해요? 긴축의 시대. 반대로 금리를 떨어뜨립니다. 언제죠? 2020년 팬데믹 경제 위기 때. 네. 경제 경제 위기니까 경제 위기를 극복시키기 위해서 금리를 끌어내리는 겁니다. 금리를 끌어내리니까 이 자산가들이 돈을 그냥 금리 0인데 저축금리 뭐 5천억을 넣어도 얼마 안 주는데 거기다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돈을 어디다 옮길까요? 주식시장으로, 부동산 시장으로 이동합니다. 네. 그러니까 주식으로 돈을 이동시킨다. 돈이 이동한다는 얘기는 네. 주식 수요가 늘어난다는 뜻이죠. 네. 부동산 시장으로 돈을 이동한다는 얘기는 부동산 수요가 늘어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주가 오르고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거예요. 그럼 잘 보세요. 20년, 21년 정말 팬데믹 경제 위기로 실물 경제는 정말 충격적이었는데 주가가 오르고 부동산 가격이 오른 것은 바로 완화의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 그렇게 이동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반대로 그러니까 이 경기에 따라서 돈의 이동이 달라져요. 그럼 돈이 그쪽으로 이동하면 그쪽 방향으로 여러분의 자산을 안전하게 지켜나가는 거예요. 네. 돈을 어떤 형태로 가지고 있을까? 그걸 고민하는 과정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완화의 시대일 때 2020년, 21년 주가 부동산 가격 올랐고 2022년, 3년 제가 2022년 경제전망서 들고 이 자리에 왔었거든요. 맞아요. 23년 전망서 때도. 그때도 오셨죠. 근데 22년 전망서 때는 22년에는 주식하는 해가 아닙니다라고 디파인을 내렸어요. 주식하는 해가 아니라고요. 네. 긴축의 시대 때 돈이 은행으로 쏠리는데 왜 주식합니까? 이 얘기했던 거고 23년 전망서 때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주가는 경기 침체 오지만 경험해보지 못한 경기 침체 오지만 실제 경험해보지 못한 경기 침체 왔고요. 네. 그렇지만 주가는 22년보다는 높다. 그런데 이게 그냥 갈짓자 행보를 보일 것이다.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선택의 과정이다. 이제. 그러니까 주식 할 사람은 하시고 하시지 말 사람은 하지 마세요. 근데 좀 부정적으로 말씀드렸죠. 여전히 금리가 높기 때문에 저축하셔라. 계속 그 말씀 드렸던 거예요. 22년, 23년 전망이. 왜냐면 22, 23년은 간단합니다. 긴축의 시대니까요. 시대를 구분지면 돼요. 근데 2024년은 뭡니까? 여러분이 이코노미스트가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이코노미스트예요? 여러분이 애널리스트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현업에 바쁘신 거예요. 아나운서님은 아나운서 현업으로 바쁘신 거예요. 아나운서님이 저랑 똑같은 수준으로 경기 분석하고 이렇게 하실 거예요? 아니에요.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구분지면 돼요. 내가 지금 어느 지점에 와 있는지를 판단하면 돼요. 그죠? 그리고 이 지점이 어디로 또 전환되는지를 보면 돼요. 항상 그렇습니다. 네네. 근데 2024년은 자명한 게 뭐예요? 3개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경기 침체는 여전하고 그러나 고물가 고금리 저성장이지만 어쨌든 금리가 긴축의 시대에서 완화의 시대로 전환되는 전환기다. 금리를 인하해 나가는 전환기다. 그래서 주가라는 관점에서는 22년보다 23년이 높고 네. 23년보다 24년이 높다. 주가의 레벨은 높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실물 경기적으로는 22년이 좋았고 23, 4년이 안 좋았지만 오히려 주가는 22년이 안 좋았고 23, 4년이 더 나은 거예요. 아마 이 메커니즘을 이해하셨기를 바랍니다. 이해됐습니다. 실물 경기와 자본. 자선 시장에서 일어나는 움직임이 네. 연결고리는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거시경제를 봐야 돼요. 그러면서 돈의 이동을 관찰하시고 그 돈의 이동성에 맞게 나도 같이 이동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항상 말씀드린 게 월급쟁이 부자들은 월급쟁이신 거예요. 네. 그러면 기본적으로 내가 하고 있는 일의 전문성을 키워야 돼요. 내가 하는 일에 나의 가치를 끌어올려야 돼요. 그래서 근로소득을 올려놔야 돼요. 나를 네. 찾는 일을 많게 만들어야 돼요. 수요를 높게. 그럼요. 네. 그렇게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 현업에 바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코노미스트가 아니에요. 경기 판단하고 뭐 분석하고 수출 지표, 소비 지표, 뭐 투자 지표 이거 보고 분석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걸 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교수님이잖아요. 저도 그 중에 하나고요. 네. 그런 이코노미스트들의 판단을 들여다보시고 아 지금이 완화의 시대인가 긴축의 시대인가 그리고 긴축의 시대에서 완화의 시대로 가는 시점인가 그럼 그 시대를 규명짓고 시대에 걸맞는 포트폴리오를 가져가시면 됩니다. 이해가시죠? 그러면 잃지 않고 지키는 거예요. 네. 저는 얼마 더 벌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잃지 않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제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물 경제보다 자본시장, 자산시장이 선행한다는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네. 왜 선행할까? 그 힌트는 뭐지에 대한 답을 주셨습니다. 그 핵심은 자금의 이동 그리고 금리 이렇게 힌트를 찾으셔서 올해 좀 포트폴리오의 큰 틀에서 어떤 힌트를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답을 주셨네요. 지난해 11월이었습니다. 일본에서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한국 이제 끝났다. 피크 코리아. 너무나 자극적인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굉장히 좀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있었는데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크게 떨어지면서 1998년 IMF 이후 처음 보는 수치까지 떨어질 거다. 한국 경제 저성장만 남았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뭘까요? 배경부터 알려주세요. 일단 이게 이제 피크 코리아 론이에요. 우리 한국 경제가 정점을 지났다. 그리고 그 정점으로 다시 도약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영원히 저성장 고착화된다. 마치 잃어버린 20년, 30년을 겪은 일본처럼 그런 식으로 우리 경제가 굳어져 버릴 것이다. 라는 표현인 거예요. 근데 제가 뭐 일본이 감히 이런 얘기를 해서 네. 매우 기분 상하고 이런 비아냥거리는 이런 표현이 너무 싫지만 그렇지만
감정적인 대응을 하지 마시고 차라리 좀 냉철하게 차가운 머리로서 지적이 어떤 것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 피크 코리아라는 개념은 이 그래프 보시는 것처럼 네. 우리 경제 성장률이 한때는 우리나라도 14%대를 찍었었어요. 그러다가 그 성장률이 10%대로 9%대로 그리고 6%, 5% 최근에는 2%대로 성장률의 레벨 자체가 쭉쭉쭉 떨어집니다. 구조적으로 우리는 다시는 10%대 그런 고성장할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피크 코리아론인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이 맞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 우리 경제가 안타깝게도 저성장으로 고착화될 것이라는 그 전망을 오히려 좀 무게를 두고 싶고요. 그렇게 무게를 두는 이유를 좀 설명드릴게요. 조금 어려운 표현인데 방금 말씀드렸던 실질 성장률, 말씀드렸던 경제 성장률을 실질 성장률이라고 하는데 실질 성장률 말고 사실 우리 경제에서 가장 안타까운 일은 잠재 성장률이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 한국 경제가 산업 구조, 경제 구조, 네. 인구 구조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아마도 뭐 한 2% 성장하지 않겠어? 라고 기대할 만한 성장률. 그게 잠재 성장률입니다. 과거에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이 5% 이상이었다가 3%, 네. 지금은 2%, 24년 이래로는 잠재 성장률 자체가 1%대로 1.8% 정도로 떨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작년에 침체일 때 네. 그때 1%대 처음 나온 건데 1.4%인데 26년 이후로는 잠재 성장률이 다 1%대인 거예요. 잠재 성장률 자체가 전망치가. 추정이. 그리고 뭐 최악의 경우에는 네. OECD나 세계 주요 국제 기구들이 한국의 잠재 성장률 전망치와 세계 주요국 잠재 성장률 전망치를 제시를 해요. 네. 근데 우리나라가 또 장기 2060년까지의 잠재 성장률 전망을 했을 때 우리나라가 1990년대는 그 OECD 주요국 중에 가장 높았는데 잠재 성장률이 2060년이 되면 가장 낮은 나라로 전락하게 됩니다. OECD라는 국제기구의 전망에 따르면 네. 그렇다라는 거고, 근데 이런 전망은 OECD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국제기구나 대부분의 국내외 경제연구기관들이 그렇게 조망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이 그런 표현을 쓴 것이 기분 나쁜 건 맞지만 차라리 그 표현을 냉철하게 겸허히 받아들이고 우리 그렇게 가지 않는다, 2060년까지 그렇게 가지 않는다라는 대책을 마련해서 거봐 너네 비아냥거렸던 그게 틀렸어 라는 것을 우리는 입증해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중요할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보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대책을 마련할 거 아니에요. 예, 너무 좋은 말씀이세요. 왜 이렇게 잠재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을까요? 제가 이 잠재 성장률의 개념을 설명드리면 크게 이제 이게 경제학에서는 아주 기본입니다. 네. 그 잠재 성장률을 계산할 때 세 개의 레고 블록이 있어요. 네. 그렇게 따지면 좋아요. 그러니까 하나 밑에 들어가는 레고 블록 노동 투입입니다. 노동 투입. 그리고 그 위에 올라가는 레고 블록이 이게 자본 투입이에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올라갈 레고 블록이 총 요소 생산성. 좀 어렵죠? 생산성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이 세 개의 레고 블록을 합해서 한번 여기 주먹을 올려보세요. 네. 이게 잠재 성장률이에요. 네. 그죠? 만약에 얘네가 각각이 쪼그라들면 어떻게 될까요? 잠재 성장률이 떨어지죠. 예. 네.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이 노동 투입, 자본 투입, 생산성, 이 총 요소 생산성, 네. 이 세 가지가 각각 쪼그라들면서 잠재 성장률이 떨어지는 거라고 보시면 좋아요. 하나만 떨어져도 떨어질 것 같은데 셋 다 떨어질 거로 셋 보는 다 거예요? 떨어지는 추이입니다. 자, 그 부분을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은 노동 투입이 줄어든다. 이게 바로 인구 감소를 뜻합니다. 저출산 문제라고 네. 하니까요. 저출산 네. 고령화라는 또 인구 감소, 저출산 고령화 이 세 개가 맞물려서 인구 구조가 변화합니다. 네. 지금 통계청의 인구 전망에 따르면 지금 현재 중위 연령이 몇 살 같아요? 10명 중 5번이요. 예, 30일 30일 것 같아요. 35? 지금 현재 중위 연령이 약 44세입니다. 와, 생각보다 많이 중위 연령이 높네요. 44세예요. 약 20년, 30년 전에 그 30세는 그게 중위 연령이었어요. 지금은 44세가 중위 연령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제 생각에는 44세, 4, 5세가 돼야 부양해야 될 부모님도 있고 아래로 또 책임져야 될 자녀들도 있고 근데 가정은 너무 힘들고 일자리 구하기는 힘들고 집 구하기도 힘들고 그런 정말 삶의 고충 그런 게 담겨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런 말씀 드린 이유가 뭐냐면 통계청의 인구 추계에 따르면 72년이 되면 중위 연령이 몇 세일까요? 한참 높아질 것 같은데 네, 그게 몇 예측을 해보면 50? 근데 그것도 너무 높아요. 어렵죠? 너무 네, 높죠? 네. 더 높나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네.
2072년에 50세는 뛰어다닐 나이입니다. 왜냐면 63, 4세가 중위 연령입니다. 이건 팩트고 여기에 네. 제 생각을 더 보탤게요. 좋습니다. 제 생각이 뭐냐면 통계청에서 인구를 추계할 때 전제를 몇 개 깔겠죠. 그 전제가 뭐냐면 지금의 기대 수명 그리고 앞으로의 출산율 이런 전제가 깔리겠죠. 근데 2022년 당시의 출산율보다 개선될 것이라고 전제를 깔았어요. 그 전망에. 지금의 출산율보다 그때가 더 많이 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2년의 출산율이 계속되거나 아니면 22년의 출산율보다는 개선돼서 출산율이 올라갈 걸 전제로 전망한 게 이겁니다. 아, 그나마 낙관적인 낙관적인 전망이에요. 전망이다. 세 가지 전망이 있어요. 그래도 낙관적인, 중립적인, 그리고 비관적인 전망이 있는데 근데 이 중립적인 전망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그 중립적인 전망도 낙관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비관적인 전제도 제가 보기에는 그것도 너무 낙관적인 거죠. 왜냐면 출산율을 22년 당시 출산율보다 개선될 거라고 했는데 23년 출산율은 더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보면 뭐 개선될 수도 있겠지만 그건 누구도 예단할 수 없습니다만 그 전제 자체가 낙관적인 전제를 깔고 전망한 게 그거예요. 고령화가 전개되는 그렇죠. 거예요. 그럼 고령화가 전개된다는 얘기는 쉽게 말하면 4명이서 1명의 노년층을 부양하던 사회, 2명이서 1명의 노년층을 부양해야 되는 사회가 그리고 1명이 1명의 노년층을 부양해야 되는 사회로 가는 겁니다. 그만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노년 부양 부담이 가중되는 커지죠. 거예요. 그 사회가 아까 인구가 감소한다고 했는데 네네. 인구 감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생산 연령 인구 감소예요. 생산 연령 인구의 정의가 만 15세에서 64세까지를 가리키거든요. 네. 그리고 65세 이상을 노년층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정의상 그래요. 네. 인구가 줄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65세 이상의 고령층이 비중이 늘어나는 만큼 인구 감소 속도보다 뭐가 더 빨리 주는 거예요? 생산 연령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줄까요? 노동 투입이 줄어요. 노동 투입이 줄어드는 건 정해져 있는 미래라는 거죠. 지금으로서는. 네. 저성장이 고착화되고 노동 투입이 줄면 당연히 인건비 부담이 가중돼요. 기업들이. 네. 노동력을 구하기 위해서 더 많은 인건비를 줘야 하는 한국 경제가 돼요. 그러면 그렇겠네요. 한국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이 어떻게 될까요? 떨어질 떨어지겠죠. 것 같은데요. 떨어지죠. 네, 네. 한국에서 더 생산하려 할까요, 기업들이? 다른 데로 한국에 공장을 올까요? 옮길 것 아니죠. 같아요. 그렇죠. 나갑니다. 네, 네. 그러니까 자본 투입이 어떻게 될까요? 더구나 떨어지겠군요. 그러니까 두 번째 레고블록도 같이 떨어지고. 아까 말씀하신 악순환의 고리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노동 투입, 자본 투입이 같이 떨어지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좀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건 딱 하나 남았어요. 물론 인구 감소도 좀 막거나 인구 감소가 막을 수 없는 현상이라고 한다면 그곳에 잘 적절히 순응하는 것도 필요해요. 가장 대표적인 게 국민연금 개혁이. 그런 제도적 개선이든 뭐 예를 들어 노동 투입이 주니까 여성 경제 활동 참여를 늘리거나 이런 갖가지 노력들을 해야 됩니다. 네. 근데 어쨌든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하는 꼭 필요한 것은 맨 위에 있는 레고블록. 생산성을 끌어올려야 됩니다.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방법은 이런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농화를 갔는데 과일을 따는데 1시간 동안 10개밖에 못 따요. 처음 해보시니까 또 네.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교육을 받았어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도구를 활용하지 않았는데 이걸로 하는 거래요. 그랬더니 이제 1시간 동안 10개가 아니라 100개를 따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혁명이죠, 혁명. 이게 산업혁명이에요. 네, 네. 이 혁명이 어떻게 일어난 건가요? 중간에 교육을 통해 이루어졌어요. 교육이 뭔 거예요?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네, 네. 또 두 번째, 우리의 기술 수준이 이렇게 열악해요. 근데 기술 수준이 높아지면 네, 네. 여러분들도 고기술을 활용한 그런 고부가가치 기술을 활용한 그런 서비스는 질도 높아지고 여러 가지 면에서 네, 네. 생산성이 올라가겠죠. 예를 들면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의 숫자가 뭐 몇만 명, 몇십만 명일 겁니다. 그죠? 근데 만약에 오프라인에서 하면 몇백 명, 많아야 몇십 명이잖아요. 이게 생산성 혁신이에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게 생산성을 혁신시키는데 뭐가 투입됐나요? 기술이 투입된 거예요. 그죠? 휴대폰 기술, 스마트폰 기술, 인터넷 기술, 5G 기술 이런 기술들이 투입된 겁니다. 그죠? 우리가 노동 투입과 자본 투입을 통제할 수 없다면 네. 우리가 끌어올릴 수 있는 건 유일하게 생산성인데 예산이 국회를 통과한 걸 보면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했던 것은 네. 24년 예산이 12대 부문별로 있어요. 네. 12대 부문별로 예산이 있는데 예. 12대 부문 중에 교육과 R&D만 예산을 줄였어요. 이게 미래를 본 예산이 아니라 오늘만 본 예산이다 하는 안타까움이에요.
우리 한국 경제가 미래를 보고 해야 되고 피크 코리아가 정말 실현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정부가 이게 미래를 본 예산일까 하는 우려가 많이 되고요. 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문구가 하나 있는데 그 문구가 인무원력 필유근우, 공자님 말씀인데 굉장히 어려운 표현입니다. 네. 이게 사람이 네. 멀리 있는 일을 걱정하지 않으면 반드시 가까운 데 일이 터진다. 이런 뜻이거든요. 인구 감소, 잠재 성장률 둔화, 이게 당장 오지 않아요. 그렇다고 2050년에 있을 일을 걱정하고 대응하지 않으면 우린 더 큰 문제에 치닫게 된다. 네, 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모아져서 우리 사회가 정말 피크 코리아 오지 않도록 저는 이제 이름을 뭐라고 했냐면 두 번째 한국이라고 했어요. 두 번째 한국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뭔가의 특단의 다른 조치를 통해서 네. 저는 그런 의견을 좀 드리고 싶어요. 틈틈이 또 정책 제언도 해주셨습니다. 네. 근시안적인 정책으로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위기를 지금 바꾸기가 어려운 이런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부는 정부의 할 일이 있듯이 네. 개인들은 그러면 당장 매년 뿐만 아니라 긴 관점에서 우리 한국 사회가 이렇게 이런 위기에 직면해 있다면 네. 나한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피크 코리아가 정말 현실화 된다면요. 네. 물론 그러지 말아야 되겠지만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궁금증이 들거든요. 간략하게 이 부분 들어볼 수 정말 있을까요? 드릴 말씀은 많은데 국가가 나를 책임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국가가 나를 책임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가정하고 움직이는 게 맞습니다. 스스로 대비하자. 그렇죠. 가장 대표적인 게 국민연금인데 지금 이대로 놔뒀다가는 네. 절대 지금 내는 국민연금을 낸 만큼을 수령하지 못할 겁니다. 네. 국민연금 개혁이 분명히 필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정말 필유근우할 겁니다.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근데 안타깝게 정치계에서는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연금 개혁을 누구도 나서지 못해요. 왜냐하면 어묵 대수술이 돼서 그런 걸까요? 대수술인데 표 떨어지니까요. 표 떨어지니까 국민연금 수령자가 덜 받자가 돼야 되거든요. 특히 예를 들어서 노년층 여러분들이 덜 받자 그리고 더 내자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당장 근시안적으로 표 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모두가 국민연금 개혁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동의하면서 국민연금 개혁에 나서는 사람은 없어요. 안타까운 예상이지만 과연 우리 정부가 지금 국민연금은 가장 대표적인 예에 해당되지만 이런 피크코리아로 가지 않도록 하는 또 그랬을 때 벌어질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정말 심도 높게 미래지향적으로 고민하는 그런 정치인이 있는가, 그런 면에서 그런 정치인이 그 자리로 가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안타깝고, 우리 정치계에서 매일 그 정치적인 어떤 유튜브 같은 걸 이렇게 보면, 방송 같은 걸 보면 서로 헐뜯기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뽑아야 될 대상이 누구예요? 덜 나쁜 사람 뽑는 거예요. 미래의 청사진을 더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 덜 나쁜 사람을 뽑는 과정이에요, 우리 정치가. 이래서 이게 정말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이런 국면이기 때문에 오히려 나라가 나를 책임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라고 차라리 정의하시고 나 스스로 나를 부양하자. 그러니까 여러분의 재테크 설계는 오늘 돈 많이 벌자, 올해 돈을 많이 벌자가 아니라 나의 노후를 책임지는 재테크를 설계하자가 돼야 된다. 제가 총론적으로 이 얘기를 꼭 드리겠습니다. 경제 상황을 듣다 보면 빅픽처가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기는 한데 네. 또 당장 내 돈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라는 궁금증이 들잖아요. 네. 그럼 방금 개인들의 포트폴리오 재테크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렇게 몇십 년 뒤에 인구가 떨어지고 생산성이 줄어들고 그러면 부동산 사면 안 되겠네, 지금 팔아야겠네, 이런 생각도 들고 주식도 다양한 생각들이 막 들어요. 네. 요즘 뭐 각국에서 금 사들인다는 이야기도 하다 보니까 안전자산으로 끌고 가야 되나? 그러니까 자산 포트폴리오에 대한 힌트도 주신다면 그냥 포트폴리오 관점에서는 앞에 제가 말씀드렸었던 그 기조처럼 지난 2년 동안의 경제가 앞으로의 2년과는 다를 것이다라는 전제를 깔아야 됩니다. 지난 2년 동안에 내가 경험한 모습이 앞으로 2년도 그럴 거야 라는 가정하에 의사결정을 내리면 안 돼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대부분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관성에 젖으니까요. 대부분 20년, 21년 팬데믹 경제 위기 때 제로금리가 찾아왔고 집값이 폭등하니까 21년 끝자락에 영끌에서 집 삽니다. 그럼 앞으로도 집값이 오를 거라는 전제를 깔았죠. 지난 2년과 앞으로 2년은 같을 거라는 전제.
그리고 지난 2년 동안의 금리가 역사상 최저로 낮았으니까 네. 이 금리가 계속 유지될 거라는 전제, 나쁜 전제. 앞으로 금리가 어떨까요? 라는 질문을 안 해요. 앞으로 부동산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한 2년 정도 텀으로 적어도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라는 질문을 던지고 오히려 지금까지의 모습과 앞으로의 모습은 다를 거라고 전제하고 질문하는 게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집을 사든 안 사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적어도 저는 정말 적어도 2020년, 21년에 제로금리를 경험하면서 앞으로도 그럴 거야라는 굉장히 무책임한 전제를 깔고 투자를 하는데 그 투자는 87.55%가 변동금리 대출을 받습니다. 변동금리를 절대다수가 받는 이유는 지금의 금리가 앞으로도 그렇게 될 거야라는 굉장히 무책임한 전제였던 거죠. 적어도 집을 사는 의사결정은 적어도 대출을 받을 때 2020년, 21년에 제로금리를 봤으면 그때 경험한 금리는 다시 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전제하시는 게 맞아요. 그럴 거라면 왜 변동금리로 받느냐. 근데 그때부터 집값 떨어지고 그때부터 금리 오르죠. 지난 2년 동안과 앞으로의 2년은 다를 거야. 이렇게 가정하는 게 차라리 맞고요. 그리고 계속 끊임없이 질문을 던집니다. 24년 어떻게 되나요? 25년은 어떻게 되나요? 금리는 어떻게 되나요? 부동산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경제 국면을 정의하고 그 국면에 맞는 포트폴리오를 갖추십시오라고 앞서 말씀드렸던 그 이야기가 바로 똑같습니다. 계속 끊임없이 여러분이 포트폴리오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돈을 어떤 형태로 가지고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끊임없이 해야 되는데 단순히 애널리스트처럼 이코노미스트처럼 경기를 분석하고 하는 게 아니라 시대를 구분짓는 거죠. 완화의 시대냐 긴축의 시대냐 또 완화의 시대로 가는 것이냐 전환기냐 그 국면에 맞게 포트폴리오를 갖추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완화의 시대로 다시 이제 바뀌어 간다는 이야기를 앞서 들었기 때문에 네. 일정 부분 또 주식에 대한 힌트도 일부는 네. 주셨고 금리의 흐름에 누구보다 민감하게 좀 대처하는 포트폴리오가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도 저는 교수님께 좀 비관론인가 싶다가도 말씀을 쭉 들으면 큰 그림을 늘 그려주시고 네. 해안을 주시니까 좀 마음이 놓이기도 해요. 네. 많은 분들께 선한 영향력을 위해서 목소리를 내시는 이유가 있다면 저는 이제 경제를 맞게 판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장 나쁘게 경기를 판단하는 사례가 정치적인 편향성을 갖고 경기를 판단할 때 예를 들면 보수 진영의 경제 전문가는 보수 정부가 정권을 갖고 있을 때 그 경제 현상을 다 긍정적으로 표현해요. 그럴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우리 한국 경제가 나쁜 이유는 글로벌 경제가 다 나빠서다.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그리고 보수 정부가 정권을 잡았을 때 진보 세력의 경제 전문가는 그 정책들이 다 나쁜 거라고 또 비관해요. 좋은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편향성을 두고 경기를 판단하면 굉장한 실수를 한다. 미스저지를 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해관계자 측면에서 경기를 판단하는 것도 매우 위험합니다. 예를 들어서 증권사에 소속된 애널리스트 분이라고 한다면 주식을 부정적으로 얘기하진 않겠죠. 하기 어렵죠. 그리고 제가 20년, 21년에 주식 투자하지 마세요라는 메시지를 던졌을 때 오히려 그런 분들은 저를 경계해 하셨었겠죠. 근데 이해관계가 담겨 있는 겁니다. 일종의. 이런 식으로 저는 경제를 중립적으로, 정치 중립적으로, 이해관계 중립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셨으면 좋겠다. 라는 것이고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그 일본의 비아냥거리는 목소리조차도 객관적으로 우리 경제를 들여다보는데 도움이 된다면 반면교사 삼더라도 그 객관적으로 경기를 판단하고 정부가 올바른 정책을 가져가도록 그리고 기업이 바람직한 경영 의사결정을 내리도록 또 가게 여러분들이 월급쟁이 여러분들이 바람직한 재테크적 의사결정을 내리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말 거시경제에 대한 판단이 밑바탕이 돼야 되고 그게 어떤 편향성을 가지고 보면 잘못 판단하고 미스저지를 내리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그런 판단하는 능력이 있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좀 말씀드리고 있는 중인데 월급쟁이 부자들 이 채널도 그런 방향성을 갖고 있어서 제가 같은 마음으로 부르시면 언제든지 달려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도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 정확한 방향타를 제시할 수 있는 독립적인 이코노미스트 이렇게 표현해드리고 싶네요. 너무 좋은 표현이신데요. 제 정말 이 카톡에 프로필이 뭐냐면요. Independent View. 그러니까 이 경제를 판단할 때 정말 독립적으로 진단해보자. 누구의 편향성을 가지고
한번 어떤 방송에서 대담을 하는데 다른 전문가랑 제가 누구라고는 하진 않겠습니다. 제가 누군가를 비난하기 위해 드리는 얘기는 아닙니다. 오해하지 말아주시고 제가 말씀드린다면 어떤 문제가 있다. 근데 그 문제가 세계적으로 다 그렇습니다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 해당 진영에 있는 전문가예요. 제가 뭐라고 답변했는지 아세요? 그러면 한 아이가 감기 몸살에 걸렸는데 유치원에 가보니까 그 아이들 모두가 감기 몸살에 걸려 있다고 아무도 문제가 아닌 겁니까? 이 아이도 문제고 다른 아이들도 다 문제죠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저의 생각은 이해관계를 갖고 보면 안 된다. 그래서 그냥 독립적으로 경제를 경제로 진단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네. 너무 좋네요. 예. 우리 교수님께서 갖고 계신 그 마인드처럼 우리 개인들도 아주 독립적으로 이 시장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힘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말씀 들으면서 해보게 됐고요. 매년 또 저희를 대신해서 경제 전방서와 함께 이런 좋은 강의들을 해주고 계시니까요. 참고 삼아서 저희는 또 저희 갈 길을 가야겠죠. 오늘 그 답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지금 이렇게 힘든데 주변 국가에 대한 보도들도 굉장히 비관적인 보도들이 많이 나와요. 네. 대표적인 게 바로 중국인데요. 작년 중국 매우 안 좋았고요. 리오프닝 기대감 다 사그라들었습니다. 그만큼 잃어버린 30년은 이제 그 바톤을 일본에서 중국으로 가져간다 라는 비유가 있을 정도입니다. 중국이 안 좋은 게 우리랑 어떤 관계가 있지? 라는 질문이 첫 번째 드실 것 같고, 두 번째로 그렇다면 우리 한국은 어떤 변화의 길을 걷게 될까? 네. 이 두 가지가 궁금하거든요. 네,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경제를 좀 명확하게 진단해야 되는데 중국 경제 어렵다라고 말씀드리면 한국이나 걱정하세요 이런 말씀들을 가끔 하세요. 중국 경제를 들여다보는 이유는 네. 한국 경제를 걱정하기 때문에 보는 겁니다. 한국 경제가 그토록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네. 대략 20%가량이 중국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수출을 좀 대중국 수출이 줄어들면 우리나라 수출이 줄어드는 겁니다. 우리나라 경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또 생산 기지로서의 역할, 원자재 공급망으로서의 역할, 정말 중국과의 경제적 의존도가 강하게 긴밀하게 타이트하게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 경제가 어떤 상황인지를 알고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근데 제가 이 경제 전망서에다가는 네. 중국 경제를 꼬꾸라지고 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중국 경제 성장률이 한때 14%대에서 예. 그리고 10%대, 8%, 6%대에서 이제 23년 5%대, 그리고 24년은 4%대로 내려오는 것으로, 그리고 2028년까지 IMF가 중국 경제를 들여다봤는데 중국 경제 성장률이 3%대로 내려오는 모습. 그러니까 피크 차이나 맞아요. 근데 간혹 이제 이런 질문을 주세요. 중국 경제 성장률이 4%대고 네. 우리나라 2%대인데 그 뭐가 문제냐? 아직도 고성장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네. 앞서 한국 경제를 논할 때도 말씀드렸죠. 성장률이 이렇게 뚝뚝 떨어지는 현상이 얼마나 그 경제에 악순환을 주는지를, 네, 네. 그리고 그 성장률이 장기적으로 추세적으로 떨어지는 현상을 목격하고 많은 기업들이 중국에 해외 직접 투자를 할까요? 안 합니다. 공장을 안 놓습니다. 네. 공장을 오히려 철수해요. 그리고 심지어 중국에 있는 기업들조차 중국을 떠납니다. 많은 기업들이 중국을 떠나요. 미중 패권 전쟁의 결과물, 네. 그리고 중국의 경기 둔화, 그리고 중국 기업도 중국을 떠나는 이런 현상을 차이나 엑소더스라고 하고요. 그게 이미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전 차이나 엑소더스라는 표현을 네. 그 전망을 언제 했냐면 2019년에 2020년 전망서에 담겨 있습니다. 그게 두 번째 꼭지입니다. 20가지 트렌드 중에. 그만큼 차이나 엑소더스 현상이 지배적으로 지금까지 나타나는 과정인 거예요. 예. 굉장히 재밌게도, 이 재밌는 건지 모르지만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하고 있어요, 중국이 아직도. 네. 그러나 그 역할이 조금씩 줄어드는 거예요. 지위가 줄어드는 거예요. 네. 대신 그것을 대체하는 국가들이 있죠. 그걸 얼터너티브 에이시아, 알타시아라고 합니다. 알타시아. 알타시아. 이 알타시아 국가에는 인도,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베트남 이런 나라들이 있는데 네네. 이들 국가는 고성장세를 유지합니다. 오히려 23년보다 24년 성장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중국 경제가 기울면서 반사이익을 보는 나라들이 있다는 거죠. 네. 왜냐하면 공장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공장이 어디에 위치해 있을까예요. 이전하는 아까 거예요. 재테크는
돈을 어떤 형태로 갖고 네. 있을까의 문제인 거죠. 마찬가지로 공장을 어디에 둘 거냐의 문제인 음. 거지. 상대적으로 중국 비중을 줄이고 이런 알타시아 국가들에 대한 비중을 늘려나가요. 네. 그럼 자연스럽게 야기되는 문제가 뭘까요? 기업들의 신규 투자가 줄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성장률이 높게 유지되지 않고 성장률이 떨어지는 게 뭐냐면 높은 성장률을 유지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공장을 지어요. 근데 그 공장을 제대로 가동하지 않고 가동률이 줄어요. 공장 자체를 폐쇄합니다. 그 공장 운영을 위해 필요했던 인력들을 퇴직시킵니다. 그게 경제적인 현상으로 나타나는 게 경제 성장률 둔화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경제를 스냅샷으로 보지 마라. 그 시점과 시점을 비교하지 마라. 4와 2로 보면 당연히 중국 경제 좋죠. 그게 아니라 어디서 어디로 가는가, 패스라고 하죠. 경로를 보셔라. 그렇게 말씀드린 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중국 경제에 지금 고질적으로 나타나는 문제가 뭐죠? 신규 고정자산 투자라고 하는데 그 투자가 줄어요. 설비 투자가 줄어요. 설비 투자가 줄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신규 일자리 창출이 안 나와요. 고용이 안 되는. 네. 신규 일자리 창출이 안 나오니까 23년에 5, 6, 7월 달에 걸쳐서 역사상 최고치의 청년 실업률을 기록하고 그 다음 달 그 청년 실업률을 경신하고 20%를 초과합니다. 그리고 또 경신하다가 8월 15일 날 청년 실업률을 발표해야 되는데 발표를 아예 안 합니다.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중국 경제의 현상을 하나의 지표로 설명드린다면 바로 디플레이션 우려예요. 물가가 안 오르는 건가요? 물가가 안 오르는 게 아니라 물가가 오히려 떨어지는. 예. 중국 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예요. 최근 마이너스 0.3, 마이너스 0.5, 마이너스대를 계속 기록합니다. 네. 소비자 물가가 세계적으로 고물가가 걱정인데 그쵸. 중국만 물가가 떨어져서 걱정입니다. 자, 물가가 왜 떨어질까요? 수요가 없어서? 그러니까 살 수... 이런 머그컵 가게 사장님이 네. 머그컵 가격을 낮춰 잡는 거잖아요. 네. 낮춰서라도 팔잖아요. 왜 낮출까요? 살 사람이 없어서. 그게 중국 경제의 모습이에요. 중국 경제가 계속 이렇게 뚝뚝 떨어지는 모습인 거예요. 그런 양상 속에 중국 경제가 전반적으로 어두운 거고 네. 특히 한 가지 네. 더 말씀드린다면 중국 경제야말로 이 부동산 관련 산업이라고 할게요. 부동산 관련 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아요. 중국 같은 나라가. 왜냐하면 부동산이라고 하면 부동산 관련 산업이라고 한다면 토목도 있고 건축도 있어요. 건축은 건물 짓는 거고 토목은 인프라예요. 건축 중에서도 상업용 부동산이 있고 주거용 부동산이 네. 있어요. 그럼 주거용의 대표적인 게 아파트고 네. 상업용 부동산에는 예를 들어서 오피스라든가 상가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이런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가 위축된 채 여전히 유지되고 있어서 중국 경제가 호락호락하게 지금 나아질 기미가 없고 무디스도 중국에 대한 신용 등급에 대한 전망을 파지티브에서 네거티브로 바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중국 경제가 좀 기울고 있고 꼬꾸라지는 모습이다. 이렇게 좀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 헝다그룹이 이번 주에 홍콩 법원에서 네. 헝다그룹 청산명령 내렸잖아요. 네. 물론 중국이 이것을 받아들일 것이냐도 문제라고는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중국의 부동산 위기가 오히려 터져서 네. 구조조정을 겪고 개선될 조짐도 있는 건가요? 자, 이게 결국 이제 아직 시나리오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네. 명령은 내렸지만 그게 어떻게 결과적으로 움직일지는 예단할 예단하기가 수 어렵지만 헝다그룹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도 뭐 부동산 PF 시장을 놓고 봤을 때 궁금해요. 태형건설만의 문제가 아니라 네. 23년 3분기까지의 부동산 PF 대출 잔액이 134조 원인데 예. 그중에 태형건설의 부동산 PF 대출 규모가 약 4조예요. 그러니까 태형건설만의 문제는 아닌 거예요. 마찬가지. 특히 헝다그룹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역 그 부동산 개발업체들의 부실 문제가 여전해요. 네.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지 않으니까. 근데 그게 또 중국 GDP에서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중국 경제가 역동적으로 성장하기가 어렵고 또 한 가지가 바로 부채죠. 빚의 문제가 좀 심각한데 네. 이번에 월드뱅크가 진단하기를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 있어요. 아태 지역. 네. EAP라고 합니다. 아태 네. 지역이 있고 중국이 여기에 포함되는데 중국과 중국을 제외한 아태 지역에 네. 부채 규모의 증가 속도를 비교했는데 10년 동안 2013에서 2023년 동안 네. 각각을 비교했는데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아태 지역의 경우 부채 규모가 크게 늘지 않았어요. 중국의 경우 드라마틱하게 늘어나는데 네.
그 전체 총 부채에는 기업 부채, 가계 부채, 정부 부채가 있겠죠. 3대 경제 주체의 부채가 다 늘어요. 특히 이 통계에 집계되지 않는 네. 그림자 금융 성격의 네네. 부채 문제가 있는데 네. 지방정부 부채가 심각합니다. 부채를 이미 짊어지고 경기를 이렇게 성장시켜 왔는데 이제는 추가적인 부채를 짊어질 여지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경기를 더 부양시킬 여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거예요. 예를 들면 영끌해가지고 백을 샀단 말이에요. 그래서 멋있어 보여요. 근데 이미 영끌을 했기 때문에 또 백을 살 수 있어요? 더 멋있어지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런 얘기예요. 이미 부채를 가동할 만큼 최대한 끌어서 경기를 이렇게 지탱시켜 왔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런 고질적인 디플레이션이나 경기 부양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회복시킬 여력이 그렇게 크지 못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당장 금리를 내리기도 참 어려운 그런 중국이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잃어버린 30년의 바톤을 제가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일본이 준 것 같다. 네. 일본 정말 오랫동안 힘들었었잖아요. 네. 팬데믹 때 남들 다 금리 인하 할 때에도 오히려 계속 금리를 더 이상 낮출 수가 없었던 게 일본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봤습니다. 일본은 30년을 이제 회복하는 추세에서 네. 우리가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동안 일본을 추월할 수 있는 기회다. 이런 헤드라인을 정말 많이 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본은 회복해요. 우리는 저성장 고착화돼요. 여기에서 그러면 추월할 기회는 놓친 건가요? 일본이 제가 이 반일 감정이나 네. 혹은 이제 한국인들이 갖고 있는 일본에 대한 감정 그런 감정마저도 쏙 빼고 인디펜던트 뷰로 담백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일본은 2023년에 반짝 성장한 겁니다. 잃어버린 30년에서 회복됐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가장 많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역시 실물 경제를 상상해야 되는데 주식시장을 상상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니케이 지수가 그렇죠. 고공행진했잖아요. 그렇죠. 네. 뭐 역대 최고치를 34년대 경신하고 최고치. 뭐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일본 경제가 진짜 살아났다. 좋아졌구나. 뭐 없지 않아 있어요. 그것도. 자, 네. 근데 그 부분부터 말씀드릴게요. 네. 일본 경제는 잃어버린 30년을 겪으면서 계속 뭐가 걱정이었을까요? 마이너스 물가가 걱정이었어요. 물가가 안 오르는 물가가 것. 안 올라서 네. 떨어져서 걱정이었어요. 네. 그래서 물가 떨어지는 그 디플레이션의 늪에 빠져 있었어요. 네. 근데 어떻게 이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느냐? 자력으로 빠져나온 게 아니라 얻어 걸렸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의 물가 상승률이 2%에서 6%로 4%포인트만큼의 상승 압력을 받았어요. 글로벌 인플레 압력이. 미국도 2%에서 9%로 한 7%포인트의 상승 압력을 받은 거예요.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0% 혹은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 1%라고 해볼게요. 그럼 거기서 약 4%포인트만큼의 상승 압력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정점이 4%를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글로벌 인플레 압력으로. 이것저것 다 오른 거죠. 일본도 그럼 인플레의 국면에 늦게 왔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물가였다가 인플레 압력을 받은 거예요. 받았는데 이 물가가 감사한 물가였던 거죠. 마이너스 물가였기 때문에. 지금 일본은 그들이 그토록 반하는 그 물가 상승률입니다. 2% 초반. 기준점이 마이너스였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얻어 걸린 표현인 거예요. 일본이 자력으로 경기가 회복되면서 물가가 정상화된 게 아니라 모든 나라들이 글로벌 인플레 압력을 받으면서 물가 상승이 야기된 거거든요. 예.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정상적인 물가에 왔으니 일본 같은 나라는 그 물가가 올라간다고 일시적으로는 4%대를 기록했거든요. 네. 그 물가 올라간다고 물가 끌어내리려고 노력할까요? 그럴 필요 없죠. 그럴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계속 7년 동안 마이너스 정책 금리를 계속 유지한 겁니다.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상하지 않았어요. 마이너스 정책 금리, 마이너스 0.1%의 그 완화적 통화 정책을 계속 가동한 겁니다. 제로금리. 그러니까 당연히 일본은 엔저가 온 거고 더 엔저가 온 거죠. 극 엔저, 네. 초 엔저가 온 거고. 왜냐면 우리나라는 나름 인상했잖아요. 미국이 이만큼 인상할 때 우리나라는 나름 인상했고 일본은 제자리잖아요. 그러니까 강달러 기조 속에 원화 가치가 약세지만 일본은 더 약세였던 거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는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완화의 시대 때 경험한 주식시장 2020년, 21년 동학개미 운동 그런 일으켰던 움직임이 일어났던 강세 거예요. 움직임. 일본 가니까 진짜 여행도 한국인들 정말 많고 엔화 싸니까 다들 소비하면서 정말 일본 물가 계속 오를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바글바글 하더라고요. 게다가 일본의 요즘 2030 세대들은 잃어버린 30년을 이제 아버지 세대에서 봤기 때문에 우리는 부동산 안 사. 이런 생각이 있었대요. 근데 조금씩 변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까지 들리던데 그렇게 되면 진짜 우리가 역전할 기회를 놓치는 것인지도 궁금해서 역전할 기회? 작년 한 해에 그친다면 우리에게는 기회는 여전히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네. 다시 말씀드리면 일본 경제가 그래도 2023년은 작년은 반짝 성장한 게 맞아요. 네. 1.9%로. 그리고 2024년은 다시 성장률이 쪼그라듭니다. 1% 초반으로. 우리는 오히려 최근에 IMF에서 올렸잖아요, 교수님. 그렇죠. 예. 일본은 더 낮췄습니다. 2.3%로. 예, 그러니까 올해 경제 성장률로 보면 우리나라는 대략 2% 정도, 일본 경제는 대략 1% 정도. 그러니까 다시 우리는 속도를 붙인 거고 일본은 더 뒤로 늦춰지는 느낌. 그러니까 일본 경제가 23년에 반짝 얻어 걸렸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할게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일본이 지금 또 고민하고 있는 게 금리를 정상화하자거든요. 왜냐면 마이너스 기준금리를 계속 유지하면 또다시 팬데믹 경제 위기나 이런 어떤 환란이 왔을 때 정책적으로 대응할 수단이 없어요. 낮출 수가 없으니까. 총은 있지만 총알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팬데믹 때 일본은 기준금리 인하를 못했어요. 그쵸. 정책금리를 인하 못했어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 금리를 조금 올려놓자, 플러스로 올려놓자 라는 마음인데 올렸다가 물가가 또 곤두박질 치고 경기가 또 꼬꾸라질까봐 금리 인상이 쉽지 않은 상황인 거예요. 또 더군다나. 일본 경제도 뭐 상당히 이제 다시 24년 힘들어지는 국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주 독립적인 뷰로 제시를 해주셨지만 기분이 좋은 건 어쩔 수가 없나 봐요. 자세한 이야기는 스태그플레이션 2024 경제 전망서 보시면서 자세하게 어떤 근거들과 논거들이 있는지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올해 월부 구독자분들이 시리를 잘 잡고 또 잘 보내기 위해서 어떤 태도로 임하면 좋을지 마지막으로 우리 구독자분들께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3개월 전에 나왔을 때도 네. 그림을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렸는데 4명의 시각장애인이 있고 1명에 의해서 길을 안내받고 있는데 그 길을 안내하는 사람도 시각장애인이셨죠. 그 그림이 이제 제 책에 들어가 있는데 그 그림으로 설명을 드린다면 내가 스스로 눈을 떠야 됩니다. 내가 스스로 경제가 어떤 국면으로 전환되고 있는지, 나는 어느 위치에 와 있는지, 누군가에 의해서 그냥 이끌려가 다니지 마시고 계속 이끌려 다니면서 눈을 감고 다니면서 당하지 마시고 내가 스스로 눈을 뜨고 내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 지금 경기가 어떤 상황이고 어떤 시대에 우리 놓여 있고 어떤 시대로 건너가는지 그것을 스스로 눈을 뜨고 들여다보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월부 채널 구독 많이 하시면서 정말 경기 판단 그리고 국제 정세의 흐름 혹은 어떤 국면에서 어떤 국면으로 가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내가 어디에 지금 와 있는지를 확인하면서 앞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좀 올려드립니다. 너무 멋지네요. 헬렌 켈러한테 개안에 기회를 주시는 선생님 같으세요. 너무 좋습니다. 2024년 여러분들께서도 개안하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찾는 그런 계속해서 경제 전망을 제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광석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